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법인 신세계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하나 특별히 두드러지는 부분 없이 평범한 사람인데 반해 남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20년 동안 끊임없이 외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만나서 본인 명의 아파트 중 한 곳에서 살게 했더군요. 저 모르게 둘이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욕을 퍼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만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네, 사연자분,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를 해온 걸로 보여집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판례는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경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면서 객관적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명백할 때나 네.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서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럼 예외적으로 이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이렇게 인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유책 배우자이긴 합니다만 사연자분도 남편한테 폭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민법상 또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민법상의 이혼 사유 6가지는 어떤 게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아기의 유기, 그리고 심히 부당한 대우, 그리고 내 직계 존속 등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언을 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이제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까요?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이 있는데요.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내가 좀 그렇게 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안마다 다르지만 폭언이 이제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에 행해진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까지 이렇게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하네요. 지난주에 조담소에서 역시 유책 배우자의 이제 이혼 청구 관련한 사연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부인이 남편을 폭언하고 뭐 물어뜯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혼이 되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 거를 인정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연 이제 보내주신 거를 보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또 둘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이런 점들을 소송에서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사자들은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원이 이를 채택하게 되면 법원이 단체나 개인 등에게 그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 또는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처럼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상간자가 이제 주차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런 것도 조회할 수가 있고요.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거의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상간녀한테 아파트를 구입해 준 거면 아파트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좀 조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해서 재산분할 등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상간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부부 재산분할 하는 데 있어서 상간녀 명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이라는 거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이런 거를 넣기는 하는데요. 이 경우에 뭐 명의신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구입해준 자금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돼서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직전에 뭐 이거를 구입을 해줬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재산분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연자분이 상간녀 상대로 상간자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이제 여기선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선은 상간자가 그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간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간자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시면서도 가능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할 수가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객관적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명백할 때 또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또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을 때에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주셨고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했던 폭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에 있다는 사정이 있었고 또 폭언이 직접적인 위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폭언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주고 또 해외여행을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이라든가 이런 증거 방법을 통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서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놓은 걸까요?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했고 호르몬 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 학교,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A씨는 성별 정정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 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신체가 아니라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 기준이고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성별 정정을 해준 겁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을 해준 사례가 있긴 합니다. 얼마 전 동성 부부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피부양자 신청을 인정해준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이 동성혼, 성전환, 성별 정정과 같은 판결을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